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간밤 미증시 그래도 반등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 안에서 외신들은 어떤 이슈에 집중을 했는지 글로벌 외신센터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기사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Home sales tumbled more than 7% in November, the 10th straight month of declines. 네, 부동산 시장 그리고 주택 시장을 향한 우려감은 이번에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얼어붙고 있는 시그널이 포착이 됐는데 주요 외신 뉴스 기사 내용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로렌스 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입니다. 지난달 부동산 시장이 2020년 코로나19 봉쇄 기간 때와 비슷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금리라고 꼽았는데요. 미국 주택시장에 대한 침체 우려는 이번에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결국에는 연준의 정책이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달 주택 매매 건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10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11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409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420만 건이었는데 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전달보다 7.7% 감소했고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35% 감소하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 거래는 기존 주택 그리고 신규 주택 거래로 나뉘는데 기존 주택의 거래는 이 거래량의 90%를 차지하고 여기서 신규 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거래량의 10%를 차지하는데요. 이렇게 90%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 주택의 거래도 급감한 가운데 신규 주택마저도 전달보다 11% 감소하면서 약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원인은 앞서 살펴볼 수 있었다시피 결국 금리에 있었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매매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요. 또 이렇게 수요가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집값까지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업계 및 외신들은 지난달 부동산 시장이 2020년 코로나19 봉쇄 기간 때와 비슷하게 얼어붙었다고 지적했고요. 또 당분간 금리 상승 기조가 유지되면서 경기 둔화를 유발하게 되고 또 따라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도 내년까지는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Goldman Sachs says the Bank of Japan may start tightening, but others disagree. 네, 일본은행이 이번에 정책 경로를 바꾸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요 글로벌 IB들의 시선이 그리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골드만삭스 측의 의견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일본은행이 대규모 완화 정책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곧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하려는 신호일 수 있다고 골드만삭스가 주장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리는 중인데요. 블룸버그 통신 및 이런 CNBC 보도 내용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일본 담당 이코노미스트인 바바 나오히코는 일본 은행이 10년물 국채의 시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은행은 2016년부터 10년물 국채 금리가 목표 변동폭 사이에서 움직이도록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YCC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바바 이코노미스트는 다음 단계는 정책금리 목표를 변경하거나 이 YCC 정책을 완전히 종료하는 것이 될 수 있겠다고 전망했습니다. 나홀로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이 앞으로는 더 많은 변화에 나설 수 있겠다.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리는 골드만삭스 측의 전망이었는데요. 하지만 노무라 증권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노무라의 전문가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수익률 곡선 제어 밴드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반드시 통화정책 방향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변화의 동기가 펀더멘털에 근거하지 않았고 또 정책금리 목표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일본 은행의 이번 움직임이 긴축정책 방향으로 전환으로 해석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모리타는 일본은행의 기준금리가 2023년에도 변동성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러한 전망에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도 매파적인 피벗을 표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일본은행의 긴축 행보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관련해서 골드만삭스 그리고 노무라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IB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세 번째 기사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테슬라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포브스 보도 내용입니다. Tesla reportedly plans layoffs and hiring freeze amid stock turmoil and Musk's Twitter meltdown.
네, 테슬라를 향한 전망이 이번에도 좋지 않습니다. 투자 심리까지도 얼어붙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테슬라가 내년 1분기에 다시 한번 정리해고를 실시할 예정이고 신규 고용은 이미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스크 CEO가 트위터를 대응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의 주가는 큰 폭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외신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경기 침체에 대비를 해서 올해 직원을 10% 감원을 했고 내년에도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정리해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도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로 이 정리해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 규모와 또 현재 채용 동결 인원 등 구체적인 사안은 밝혀진 바 없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테슬라 내부적인 사안까지도 불안하게 나타나면서 해석이나 평가가 좋지는 않습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가 당장의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마진을 보전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 오너 리스크가 부각을 받으면서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영향을 줬다는 것이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U.S. announces additional $1.85 billion military aid for Ukraine. 네,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이 만났습니다. 따라서 지금 또 러시아 측에서는 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8억 5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300일이 되는 날에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 건데요. 미국은 젤렌스키 대통령 방문에 맞춰서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8억 5천만 달러, 한화로 봤을 때는 약 2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특히 살펴볼 수 있었다시피 이번에는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은 장거리에서나 항공기나 미사일 요격까지도 가능한 미사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그간 미국에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을 계속해서 요청을 했지만 그동안은 미국이 전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러한 첨단 무기 제공과 관련해서는 흔쾌히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또 이러한 무기를 공급하는 데 이어서 교육에까지 좀 참가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곧 있으면 이 두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당연히 발발을 하고 나섰는데요.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 드미트리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면서 현재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기분 좋지 않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이슈 중에 하나였던 마이크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추가로 좀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마이크론의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6.9% 감소했습니다. 40억 9천만 달러로 한화로 약 5조 2천억 원에 그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큰 폭으로 밑돌았는데요. 분기 손실은 1억 9,500만 달러로 한화로 약 2,500억 원에 달하고요. 또 주당 순이익도 0.18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전자제품 수요가 급감한 것이 영향을 줬다고 말했는데요. 도전적인 환경에 놓였다고 평가를 하면서 다만 내년에는 수요가 개선될 신호가 보인다며 실적 가이던스는 높여 잡았습니다. 우선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의 주가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 시장 외 거래에서는 급락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반도체 주가 흐름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5가지 이슈 함께 살펴드렸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